형에게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난 것은 다미안이 몰로카이에 도착한 지 약 6개월이 지나서였다. 하느님께서는 감사하게도 형님의 이 보잘것없는 동생을 문둥병에 걸린 불쌍한 사람들을 돕도록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진 사람들은 약 2,000명 정도인데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은 약 800명가량으로 그 중에는 가톨릭 신자들도 있습니다. 문둥병자들과 생활해 온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 저는 아직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특별히 저를 보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느라 꽤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주일 미사를 드리다가 어찌나 숨이 막히던지 바깥 공기를 마시기 위해 제대를 떠나고 싶은 욕구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라자로의 누이 마르다가 그는 이미 썩었나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라자로의 무덤 앞에 놓인 돌을 치우라고 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서 가까스로 참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후각 신경도 많이 마비되었는지 처음같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문둥병자의 오두막을 아무 두려움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에 구더기들이 득실거리는 환자가 임종을 앞둔 채 고백을 하는 순간을 맞게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전혀 역겨움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이제 제 일과가 어떠한지 좀 짐작이 되시겠지요. 매일 아침 미사가 끝나면 저는 병자들을 방문하는데 그들 중 절반 정도는 가톨릭 신자들이랍니다. 저는 오두막에 들어서면 우선 고해부터 하게 합니다. 저희 이러한 도움을 거절하는 자들도 똑같이 돌보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 결과 아주 소수의 골수 이교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를 아버지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보면 한 사람의 선교사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몇몇 젊은이들이 정부가 자기네들을 너무 지나치게 홀대한다며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2명을 제외하곤 모두 켈빈교 아니면 몰몬교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서서 몇 마디 설득했더니 모두 금세 머리를 숙이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답니다. 식량 문제도 관과할 수 없었다. 당국의 원래 계획은 문둥병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자 호놀룰루에서 가장 값싼 식량들을 대충 사모아 가끔 작은 범선에다 실어 보내곤 했다. 병자들의 복지를 위해선 적절한 음식을 먹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나 당국에서는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뿐더러 그나마 보내주는 식량도 늘 부족했다. 그들은 가끔씩 색다른 고생을 겪어야 했는데 그것은 범선에 싣고 온 식량을 작은 보트로 옮기는 데서 비롯되는 일이었다. 날씨가 나쁘면 때로 배가 뒤집혀서 식량을 고스란히 잃기도 하였다. 굶주린 문둥병자들은 그들의 식량이 성난 파도 속에 잠기는 것을 고통스런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것이 신부가 몰로카이에 도착하기 전까지의 상황이었다. 그는 그러한 상황을 신속하게 바꿔나갔다. 공급량이 증가되었고 배도 불규칙적인 방문에서 확실한 일정에 따른 증기선으로 바뀌었다. 사정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는 이 점에 관해 관리들이 처사에 한 번도 흡족해 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그들과 끝없이 마찰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그는 도착 후 5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호놀룰루에다 더 많은 식량을 보내달라고 재촉했으며 10년이 지난 뒤에는 우유 같은 고급 식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옷이나 붕대, 의약품 등과 같은 필수품들 역시 그가 정부에다 끊임없이 요구한 품목 중에 하나였다. 그는 저항력이 약해진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병보다 노출된 상처를 통해 감염된 다른 질병으로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끈질긴 그의 노력에 대한 첫 승리는 정부가 마을 하나당 각기 2개의 작은 의약품 창고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의약품과 물건들을 보내주었을 때였다. 의류 문제 또한 골칫거리였는데 다미안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값싼 의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모아 마을 안에다 상점을 열게 했다. 그리고는 당국을 설득해서 한 사람당 1년에 6달러씩 보조금을 탈 수 있게 했다. 이 보잘것없는 액수를 올리려고 다미안이 당국과 싸웠으면 물론이다. 그러나 그는 액수가 많건 적건 간에 일단 재정적 지원이 시작되었다는 데서 일단 만족을 느꼈다. 그 외에도 주교와 수녀회에서 많은 선물을 보내주었다. 이제 문둥병자들은 이전의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 적어도 사나운 날씨에 몸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그의 초기 개혁 대상 중에는 병원도 큰 몫을 차지했다. 다 허물어져가는 헛간 병원은 마치 시체 안치소를 방불케 했다. 말이 병원이었지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극한 공포 속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도록 버려지는 곳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미안이 이 건물을 다시 지은 뒤 간이 침대를 설치하고는 비교적 건강한 문둥병자 몇 명을 뽑아 간호원으로 일하게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의사 역할을 하며 환자들의 상처를 직접 씻어주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이 참아내기 어려운 일은 그가 죽기 불과 2년 전인 1887년까지 매일 아침에 행한 일과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을 억척스레 해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순간에도 영혼을 위한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는 그 바쁜 와중에도 이곳에서 2마일 정도 떨어진 정착촌의 반대편 끝에다 또 다른 예배당을 세웠다. 이때에도 그가 설계사이자 목수 그리고 자벽부의 역할까지 다 했다. 그는 이 일에 관해 부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저는 하느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일이라면 벽돌공이나 목수로 일하는 것도 전혀 창피하지 않습니다. 이곳의 선교 사업을 맡아온 지난 10년간 저는 여기에다 성당이나 예배당을 매년 하나씩 지어왔습니다. 제가 집에 있을 때 익혀두었던 여러 가지 기술이 이곳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모른답니다. 성당에서의 미사는 정착촌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행사가 되었다. 가톨릭 신자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및 미사의 화려함과 장중한 음악에 매료된 비기독교인들까지 모두가 성당으로 몰려들었다. 이곳에서의 의식이란 종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문둥병자들에게는 유일한 오락거리였던 것이다. 다미안은 그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의식을 보다 더 훌륭하게 치르고자 많은 신경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미사는 언제나 장관을 이루었으며 회중의 수도 점점 더 늘어갔다. 신부는 주교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주교님께서 기뻐하시기를 바라며 이 글을 드립니다. 제가 주교님 곁을 떠나온 이래 이곳 사람들의 영혼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벌써 3주째 저는 성당에다 모든 신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제 신자들 중 일부를 성당 바깥에다 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하는 수 없이 제가 잘 아는 신자들 중 일부를 성당 바깥의 양쪽 창가에다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 앉혔습니다. 바깥에서 미사를 본 사람은 최소한 30명가량 되었는데 안쪽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매주 12명이나 16명 단위로 새로운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그러한 미사를 갖는 것 외에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허약한 자들을 위한 모임도 따로 갖고 있습니다. 칼라와우에만도 그러한 집이 4-5가구나 되는데 모두 신도들로 가득 찬답니다. 이러한 모임은 제가 가르친 인도자들에 의해 주관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사와 세례식이 끝나면 아침 식사를 한 후 곧장 칼라우파파에 있는 다른 3개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떠나지요. 그중 하나는 문둥병자가 아닌 오랜 교인들의 모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두 근처에 사는 병자들의 모임이며
나머지 하나는 이 정착촌의 돌출 부분에 사는 30명 정도의 모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정착촌 밖으로 나가 볼 만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매주 제 병자 교구민들을 가가오 방문하다 보면 시간이 좀 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부상으로 약간 부어오른 제 발이 완쾌된다면 섬 전체를 한번 돌아볼 생각입니다. 저는 어떤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칼로아에는 성당이 절대 필요한데 제겐 그것을 직접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으려면 제가 칼라와우에 있는 제 죽어가는 교구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곳의 성 필로메나 성전을 어떻게 해서든 최소한 10피트 이상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목수일이 제겐 얼마나 즐거운지 모른답니다. 정착촌을 포위하고 있는 절벽 너머에는 문둥병자가 아닌 일반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으나 신부는 몰로카이를 통틀어 오직 그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들을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채 버려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는 당국의 금지령을 무시한 채 이동식 제대를 짊어지고는 산을 오르내리며 그 섬 전역을 일주했다. 그곳에는 새로운 사목구를 설치해도 될 만큼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있었다. 그는 주교에게 편지로 그러한 사실을 보고하면서 만일 새 선교사가 파견되어 그 지역을 맡게 된다면 자기는 오로지 문둥병자들에게만 신경 쏟을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구태여 법을 어기면서까지 보건부 관리들과 싸울 이유도 없어질 것이라고 건의했다. 그러자 항상 힘 닿는 데까지 그를 도와온 메그레 주교는 즉각 그 청을 받아들여 앙드레 비루 제루망이라는 신부를 보내주었다. 새 신부가 도착하자 다미아는 그에게 잠시만 자신의 정착촌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뒤 자신은 다시금 산에 기어 올라가 섬의 남쪽에다 새로운 성당을 하나 건립했다. 이 건물은 그 지역의 수준으로는 과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44피트의 길이에 폭은 22피트나 되었고 50피트 높이의 탑까지 딸린 것이었다. 새 성당의 건립을 마친 다미아는 정착촌으로 돌아와 앙드레 신부에게 새 성당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앙드레 신부가 감사의 말을 건네자 그는 그것을 일축하면서 칼라와우를 떠나 잠시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기간은 자기에게 있어 휴가나 마찬가지였으며 노동과 이 정착촌 바깥의 신선한 공기는 건강에 대단히 유익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다미아는 그와 곧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자신의 일과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의학적인 방면에도 활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는 의학 서적을 보고 배운 약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간단한 수술을 익혀 썩어가는 뼈와 이미 죽어버린 살점들을 무수히 잘라냈다. 그러나 훌륭한 설비가 갖춰진 수술실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다못해 썩은 살점을 도려낼 때 그를 보호해줄 고무 장갑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의 유일한 예방책이란 비누와 옷이 전부였다. 그는 널판지 테이블을 수술대 삼아 변변찮은 도구로 수술을 집행했다. 마취는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은 문둥병으로 썩은 부분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런 외과적 수술이 어려운 일이었다고는 하나 그가 매일 하는 고해성사 듣는 일만큼 고통스럽거나 위험한 것은 아니었다. 문둥병은 특히 후두를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문둥병자들은 대개 목소리가 점차 작아져서 나중에는 희미한 속삭임 같은 소리밖에 내지 못한다. 그 참회자의 고백을 듣는 동안 그에게 얼굴을 바짝 가까이 대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참회자의 역겨운 입냄새가 그의 온 얼굴을 사정없이 뒤덮어버리는 것이었다. 이보다 더한 경우도 있었다. 문둥병자들은 천식 같은 질병에도 잘 걸렸는데 그렇게 되면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시꺼먼 피를 토해내기가 일쑤였고 그 피가 신부의 얼굴에 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자
그는 고백을 들을 때면 을의 대야와 수건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다미아는 자신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안식을 가져다주는 고해 성사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하지만 그 역시 생활을 하다 보니 신성한 사면을 통한 위안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신부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가혹한 생활 규범을 세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았다. 그가 고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다음의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격리의 법령이 철저하게 시행되던 당시의 일이었다. 한 번은 주교가 그를 방문하고자 몰로카이를 찾아왔다. 어느 조용한 아침 작은 증기선이 경적을 울리며 칼라와우 앞바다에 도착했음을 알렸다. 다미아는 몇 달 동안이나 외부 세계 사람이라곤 그림자조차 못 보던 터라 말할 수 없이 기뻤다. 그는 서둘러 조금 성한 문둥병자들과 함께 보트에 노를 저어 그 증기선으로 다가갔다. 그를 발견한 주교가 단 30분만이라도 좋으니 해안에 좀 내려달라고 말했으나 선장은 단호히 거절했다. 그래서 다미안이 대신 보트를 증기선의 배전에다 대고 승강 사다리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자 선장은 새 법령을 환기시키면서 배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이었다. 실망한 다미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단지 고해 성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 자신의 상급자와 둘이 단 몇 분간만이라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선장은 당국의 명령에 따라야 하므로 어쩔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 것이었다. 순간 다미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렇다면 좋소. 이 자리에서 고해를 드리겠소. 그 말이 떨어지자 왁작지껄하던 배 위가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이에 다미안이 파도에 따라 출렁거린 작은 보트 안에서 무릎을 꿇자 주위에는 숙연한 정적이 감돌았다. 배의 상갑판에서 많은 승객과 승무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해 성사가 시작되었다. 참회가 끝나자 사면의 낭독이 이어졌다. 고해 전 과정을 끝낸 신부는 다시금 제자리를 잡더니 떠나자는 신호를 보냈다. 노가 물살을 가르자 보트는 증기선의 그림자로부터 신속하게 빠져나왔다. 이 소식은 하와이에서 가톨릭 선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프랑스 영사의 귀에 들어갔다. 영사는 몹시 분노하며 즉시 관리들에게 드센 항의를 했다. 그 결과 격리의 법령은 보다 융통성 있고 덜 엄격한 것으로 수정되게 이르렀다. 다미안이 몰로카이에서 개혁한 것들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교구민들의 마음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씻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팡필에게 다음과 같이 서문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이들의 신체적, 도덕적 참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여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가능한 언제나 명랑해 보이려고 애쓴답니다. 저는 그들에게 죽음이란 그들의 모든 고통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참을 줄 알게 되었고 때로는 기쁨을 가지고 죽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체념은 이 정착촌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러한 질병이 새롭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순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다미안의 설득으로 깊은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희망이라는 마법을 통해 매일 있는 장례식조차 약간은 축제의 분위기를 띠게 되었다. 그는 2개의 조의 밴드를 구성해 관을 나누는 일도 기꺼이 하도록 했다. 그는 2개의 밴드를 구성한 것은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어서였다. 만약 단 1개의 조의 밴드만 있다면 일에 대한 열의가 시들하겠지만 2개를 구성하면 경제의식을 불러일으켜 일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호놀룰루에서 주교가 드럼이며 피리, 기타 및 나팔 같은 것을 모아 보내주었고
수녀회에서는 밝은 색감의 옷감이며 리본 같은 것을 보내주었다. 그러자 정착촌에서는 신부의 장례 밴드의 일원이 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게 되었다. 여자 단원들은 빨간색과 흰색으로 된 천을 둘러 분위기를 높였으며 남자 단원들은 대개 밴드의 악기를 운반하거나 연주하는 일을 맡았다. 하와이인들은 모든 행사에 즐겨 음악을 사용한다. 다미안은 그러한 특성을 이용해 그들의 비관주의에 대적했다. 그는 마을 사람 대부분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합창단을 결성했다. 그리고는 거의 매일 저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성당 근처의 숲으로 모았다. 그들의 부드럽고도 조화로운 목소리는 찬송가를 부르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었다. 다미안은 정착촌 내의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를 일신시키고자 여러모로 신경을 썼다. 칼라아오에 있는 성당들을 모두 밝은 색상으로 칠했으며 그것은 하와이인들이 화려함이 약하다는 특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어떤 종류의 일이 되었건 축하해야 할 일이 생기면 반드시 행사를 가졌다. 그 결과 많은 종교 행렬과 축제를 가지게 되었고 심지어는 멀리 소풍을 가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성체축일의 축제는 대단히 즐거운 행사로서 정착촌 내에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참여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두 마을이 모두 몇 주 전부터 이 행사 준비로 분주해했다. 축일이 되면 드럼 소리가 요란한 가운데 현란하게 깃발들이 펄럭인다. 다미안은 이렇듯 온갖 아이디어를 다 짜내 수세기에 걸친 이 질병이 비관적인 낙인을 지워버리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자신의 교구민들로 하여금 부정한 추방자라고 손가락질 받아왔던 사실을 잊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다미안이 정성을 쏟은 대상은 비단 그의 신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는 비록 가톨릭 신부로서 몰로카이에 왔지만 모든 일을 보살피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개종자가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나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푸노에서처럼 반드시 적절한 교육을 시킨 후에야 개종을 받아들였다. 모든 희망자들은 세례를 받은 후엔 반드시 가톨릭 교도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엄숙한 경고를 받았다. 그는 교구민 개개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일마다 회중들을 살펴보고는 단 한 명이라도 안 보이면 즉각 그들의 오두막에 찾아가 결석한 이유를 엄중히 캐물었다. 이 같은 훈계 덕분에 가끔씩 그는 덜 친절해진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 집집마다 방법을 달리해서 설득해야만 합니다. 어느 때는 부드럽게 위안을 주듯이 해야 하고 또 어느 때는 호되게 다그쳐야만 이 눈뜨기를 거부하는 죄인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저는 천둥이 몰아치듯 무섭게 훈계하는 방식으로 이 굳어버린 영혼들을 다그치는데 이러한 방법은 때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가 정착존에 생활한 지 3년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주교가 당국의 허가를 얻어 며칠간 그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러 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축제를 열기에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다. 온 마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두 기쁨에 넘쳤다. 이 정착촌에 그처럼 중요한 인물이 온다고 알려오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서 문둥병자들은 그의 방문을 최고의 축제로 만들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했다. 드디어 역사적인 1875년 6월 8일 아침이 되자 증기선이 해안에 닻을 내렸다. 정착촌 사람들 중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나와 바위투성이 해안에서 주교를 환영했다. 밴드가 울려 퍼지고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메그리 주교가 다미안에게 다정히 인사를 건네자 모든 문둥병자들이 특유의 목신 소리로 힘껏 함성을 질렀다. 주교 일행은 온종일 정착촌을 구석구석 시찰했다. 주교는 정착촌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날 저녁 다미안은 손님들에게 원주민 고유의 방식으로 구운 야채빵과
신선한 돼지고기를 대접했다. 식사가 끝나자 많은 교구민들과 밴드 단원들이 찾아와서 세레나데를 연주해 주었다. 그 장면은 신앙심이 놀라운 전시장 같았다. 성당은 물론이거니와 그 주변에도 이미 죽음의 도장을 받은 경배자들로 가득 찼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질병이 끔찍한 증세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합창단이 모차르트의 미사곡 하나를 훌륭하게 부르고 나자 주교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135명의 신자들이 견진 성사를 받기 위해 주교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성당 안은 촛불과 꽃들로 환하게 밝았으며 사람들은 리본이나 장미 장식 또는 화려한 색상의 허리띠 같은 것으로 한껏 치장하고 있었다. 중요하고도 행복한 행사였으나 안타깝게도 몇 명의 이마에는 성유를 바를 자리가 없을 만큼 성한 곳이 남아있지 않았다. 주교는 그곳에서 닷새를 체류했다. 드디어 작별의 시간이 왔다. 주교는 증기성까지 데려다줄 보트에 올라타기 전에 마지막 축도를 받고자 무릎을 꿇은 군중들에게 축복해 주었다. 그리고는 작별의 선물로 아이들에게 성스러운 메달을 나누어 주었다. 주교와 다미아는 대개가 고아인 이 아이들의 문제에 관해 장시간에 걸쳐 이야기를 나눈 터였다. 왜냐하면 보살핌이나 관심을 기울여줄 보호자가 없는 그들의 운명은 곧 정착촌의 가장 심각한 골칫거리가 될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었다. 다미안이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취한 조치 중에 하나가 바로 어른들을 설득해서 고아들에게 약간이나마 안식처를 제공해 주도록 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정착존의 다른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 때문에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교가 남기고 간 얼마의 자금으로 장차 고아원 구실을 한 건물을 한 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건물이 완공되자 그는 한 나이든 과부를 그곳의 요리사와 주부 겸 여자 관리인으로 배치시켰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불과 몇 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었다. 원생들은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여있는 여자아이들 중에서 골랐으며 다미아는 이들을 위해 정부 당국을 설득해 매주 약간의 고기와 타로를 공급받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그 보잘것없고 규칙적인 식량에만 매달리지 않고 고구마를 심어 부족한 식량을 보충했다. 또한 호놀루루의 수녀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그 수녀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호소하여 지속적으로 선물을 보내왔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이번에는 소년들을 위한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두 기관은 계속 번창하여 간호원과 교사까지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래서 그러한 기관이 설립된 초기에는 병든 고아들에게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소만이라도 제공하게 된 것에 감사하며 다미안 혼자 아이들의 스승이자 간호원 노릇을 해나갔다. 상주하는 의사가 도착해 그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 것은 훨씬 훗날의 일이었다. 그때가 오기까지 그가 도움을 받은 유일한 존재란 그가 직접 훈련시킨 보조원뿐이었다.